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법무부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무더운 여름이 사실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엊그제 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추워요. 코트의 계절이 뭔가 돌아온 듯한 느낌. 맞습니다. 곧 겨울로 갈 것 같거든요. 패딩 입은 사람 봤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추위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새 그 운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체온이 약간 상승한 것 같아요. 예. 나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이 조금 도움이 되는군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제가 겨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모기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추위에 견딜 수 없는 모기들이. 아, 모기들은 추워지면 금방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사실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 월동 대비 한 말씀 해주시죠. 월동 대비요? 예. 이제 환절기 때문에 감기 다들 걸려서 고생하시는데 예. 항상 따뜻한 물 챙겨 드시고 이제 속옷 꺼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불, 담요 하나 더 걸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심각한 얘기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네. 농담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실까요? 전대미문의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 뭔가 큰 일인데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인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올해 초에 일어났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텐데요. 너무 놀랍고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김하늘 양 영정사진이 나왔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당시에 저희 사건 사고 코너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예.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 명 씨는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 경에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죠. 예. 이 시청각실 인근의 창고에서 이 하교하던 이 1학년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예. 김하늘 양을 유인해서 흉기를 네.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범행 직후에 이 명 씨는 스스로 목과 팔을 다치는 등 자해를 시도했고 응급수술을 받기 전에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상태가 다소 호전된 이 명 씨를 지난 3월 7일 정식 체포했고요. 같은 달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좀 큰 논란을 일으켰죠. 전 국민의 공분을 좀 샀었던 사건인데 약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교사가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흉기였습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사형이 선고될지 여부도 좀 주목을 받았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변호사님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제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충격 그리고 분노가 매우 컸죠. 둘밖에 없는 교실로 불러서 그 교실에서 칼로 찔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자체가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배신감, 뭔지도 모르고 또 피를 흘리고 있었을 그 상황들, 그냥 그거를 생각하기만 해도 저는 사실 좀 너무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상상조차 예. 하기가 굉장히 저어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단순한 이 살인 사건을 넘어서 네. 어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정말로 전대미문의 범죄로 인식이 됐죠. 검찰 역시 그 점을 매우 중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2일 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죠. 예. 검찰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7살밖에 안 된 이 아동이 잔혹하게 살해가 됐고, 피해자의 부모 그리고 가족의 어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피고인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범행 전에 그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또 여러 차례 보였잖아요. 이러한 네.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돼서 공소사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요, 이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에 현재까지 약 90여 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또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방금 이제 화면 보면서 갑자기 화가 또 한 번 났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체포돼서 가는데 모자가 명품이에요. 아, 네. 브랜드까지 보셨군요. 아, 그리고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반성문 90차례 제출해서 7세입니다. 아이가 만 7세. 여아고요. 뭐 남아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아입니다. 이 교사가 우울감 등으로 어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선고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다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될지 참 궁금하다, 귀추가 예, 예. 주목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요, 이 명시 측에서는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신 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예. 당시에는 이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요, 향후에 전자발찌 부착 여부나 아니면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정신 감정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명 씨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의견이 제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의견이 재판부의 증거로 채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곧바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심신미약 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지는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교실로 불러서 준비됐었던 칼로 찌르고, 그리고 그 칼을 준비하는 과정들 저희가 이제 CCTV 네, 같이 맞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예, 마트에서 다 구매를 하고. 그것도 사실 매우 계획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인지 능력이 아예 없었다라는 건지,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약간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됐는데, 재판부 판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가법에 따르면요, 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그러니까 예.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예. 또는 유인,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한 이런 약취나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 살해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죠. 예. 예, 뭐 7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거에 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이죠. 예.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어떤 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 7세 아동이 교사에 의해서 살해된 전례 없는 참극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30년 부착, 유족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함께 내리면서 사실상으로는 사회로부터 어떤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예. 수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다만 이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이 예. 범행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어떤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건 전까지는 뭐 징계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예. 또한 이 피고인이 90여 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을 했는데 예. 어떤 이 반성문의 내용과 향후의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네. 이 재판부에서는 이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참혹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이 사형 선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예. 양형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이번 판결은 극히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사정을 일부 고려하고 향후에 어떤 교화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무기징역으로 결론 내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근데 변호사님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인 부분이 좀 있는 게 장기간 정신질환을 알아왔었던 교사였다라고 재판부도 인정을 하면 학교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왜 장기간 정신질환이 있었던 이 교사를 교단에 다시 계속 들이고 또 아이를 케어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게 우리 법조에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서에 항상 좀 이중부정 전혀 네. 없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없애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적으로 가려면 긍정문으로 긍정문으로 바꿔야겠죠. 바꾸자라는 그런 어떤 네, 뭐 저희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성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진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그거는 교화의 가능성이 네,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네.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뭐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중 부정,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에는 중간에 뭔가가 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게 이렇게 비겁하게 쓸 게 아니라 반성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없을 수 없다. 없을 수 없는 뉘앙스가 거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법조인은 알아듣는데 일반 분들은 좀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재판부가 판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의 입장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예.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형이 아니라니 무기징역이라니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이 재판부가 말하는 교화 가능성이라는 거를 예. 이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 어떤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양형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법 체계에 따르면 이제 사형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말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이 사형까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뭐 특정인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뒤틀리고 왜곡된 심리 상태가 폭발했다. 그래서 정신적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오히려 근데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한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회 사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위험성이 크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판단이 어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결국에는 아직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다투고 형량이 과연 뭐 더 강하게 뭐 약하게 변화할지 이 심신미약 판단이 유지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기징역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20년이 지나면 좀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20년 지나서 가석방 가능한 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예. 수용 생활을 하는 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또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석방 신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복역을 하고 이 교정 성적이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실제로 20년 만에 풀려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 가석방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범행 동기 잔혹성, 예. 피해자 유족의 의견, 또 사회적 파장 및 재범 위험성, 뭐 진정한 반성, 개선의 정도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같이 국민적 공분이 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추후에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입법과 정책 방향도요, 이 강력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예. 같은 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규정으로 봤을 때는 가석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평생 수용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그냥 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사실 민주당에서 네. 이 하늘입법을 조금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발의안이 어쨌든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늘입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하늘입법 이번 사건처럼 이제 교사가 예.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 논의입니다. 예. 주요 내용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교사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 이 세부적으로 조금 보시면 정기적인 뭐 정신건강 검진, 치료 후에 복직 심사를 좀 강화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정신과 진단서 하나로 복직이 예. 된 것처럼 예. 너무 이게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이나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어떤 치료가 필요한 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교의 안전 인프라를 또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내 CCTV를 확대 설치한다거나 돌봄 교실의 귀가 시스템을 통일한다. 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 확립 등을 통해서 학생 보호를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가진 이 법안이 사건 직후에 당론으로 추진이 되면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는데 일단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고 교원 단체에서 또 반발이 있었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조율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를 설계할지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교직원의 정신감정 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교원 단체에서는 이 교사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뭔가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취약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요즘 교대 정원들 한마디로 새로 신규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교사까지 과연 현장에
교육 현장에 남겨놔야 하는가? 그 정도 인프라가 없는가? 이런 또 의문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정신감정 도입, 네. 교사에 대한 정신감정 도입이요.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사들에 대한 정신감정 제도 이거 예. 도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교사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일 때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돕고 또 학생들의 안전도 함께 지키자 이런 건데 예. 이 교육계에서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라도 그 사유를 밝히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숨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방식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 설문지를 주고 교사 자신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스스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좋겠지만 숨기게 되면 결국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실제로 위험한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교사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위험 신호가 보일 때 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정신감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안전, 학생의 안전, 교사의 인권 모두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무쪼록 하늘이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주차타워 추락사. 주차타워 추락사가 사실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변호사님. 네.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를 시켰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고 있던 사람이 뒷좌석 문을 열고 나와서 떨어져서 추락사한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저도 이 사건 보고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네네.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떻게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입고를 차를 했을까? 입고를 했을까? 그렇죠. 그 예. 사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연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이 사건은 2023년 1월에 예.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 예.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이 차량 소유자는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이동을 했고 예. 도착 후에는 이 기사에게 차에서 잠깐 쉬고 싶다. 그러니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대리기사 보고 이제 내리라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대리기사는 차량을 주차타워 입구의 승강기 위에다 차를 세워주고 예. 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떠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차량 소유자가 이 뒷좌석에서 잠이 든 거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분 뒤에 다른 입주민이 도착을 한 겁니다.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려고 봤더니 차가 승강기 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쓱 봤더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차만 있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또 마침 차에 좀 썬팅이 되어 있었다고 예. 해요. 그래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 뒷좌석에 누워있는 차주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차가 비어 있으니 승강기 위에 있는데 내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입고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도 직접 와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입고를 허락을 했고요. 차량이 그대로 15층 높이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죠. 약 1시간 뒤에 잠에서 깬 이 차량 소유주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이 15층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와, 아찔한 사고군요. 이게 사실은 차주도 아마 이 차주가 대리기사 불러서 뒤에서 잠을 잤었다 이런 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증언들로 아마 네, 채워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뒷좌석에 있다가 그게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주차 타워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가를 알았는지 네.
왜냐면 그게 사실 리프팅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네. 취한 상태에서 그냥 문을 열고 나온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차 타워에 차를 대놓고 대리기사가 내렸다는 것도 우선은 상당히 의문이고 아마 네. 기계식 주차니까 당연히 주차 관리 요원이나 이 네. 기계식 주차는 뭐 한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멈춰놓고 예. 그렇게 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원은요, 이 예. 사고가 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복합 과실 사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경비원 예. 경비원에게는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 예. 관리소장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차를 입고시킨 입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사람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아. 선고가 됐는데 네. 각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이 경비원은 주차 타워를 관리하면서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입고를 허락했다라는 네. 점이었고요. 관리소장은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어떤 주차 관리 체계를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은 차가 텅 빈 것처럼 보였더라도 뭐 문을 열어본다거나 전화로 확인을 했다거나 두드려 본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과실이 인정이 됐는데요. 예. 즉 혹시라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주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좀 사실 또 어려운 게 네. 사실 어떤 분들은 차를 주차 타워에다가 이제 저녁에 야간에 늦으면 그냥 넣어놓고 올라가 버리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또 관리 업체들이나 그런 쪽에서 또 그런 게 있는데 입주민이 예를 들어 차가 앞으로 되어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꾸로 만약에 되어 있었으면 그걸 또 들어가서 보는 것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입주민이 또 들어가서 또 문을 당겨보고 이러면 또 그것도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걸 또 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사실은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는 주차 차량이 있다면 최소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썬텐이 진하게 되어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안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승강기에 그렇죠. 타가 있으면 이렇게 운전석만 봐도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요.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입주민한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 경비원 관리소장하고 형량 차이가 또 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형은 또 선고가 안 됐어요. 네.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그 차주 사망한 차주의 과실 이런 네. 부분이 훨씬 크다고는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된 것 네,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경비원하고 관리소장하고 입주민하고 형량 차이가 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책임의 무게는 또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이 주차타워의 안전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자입니다. 예.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할 어떤 직무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에 탑승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입고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돼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입주민의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주차를 관리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요. 일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 예를 들어서 문을 직접 열어보거나 차량 연락처로 확인하는 그러한 조치를 말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입주민에 대한 형량은 경감되었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거죠. 예, 예. 정리하자면 법원은 이 전문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형량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57건으로 사망자는 16명에 달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경각심이 좀 불러일으켜지고 기계식 주차장 좀 조심하시면서 안전관리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함께 보실까요? 가짜 종양. 가짜 종양. 가짜 종양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짜 종양 무슨 내용일까요? 없는 종양까지 만들어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도록 해주고 그 돈으로 성형 시술을 하게 한 의사와 브로커가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수법인지도 궁금하고요. 저 가짜 종양 진단 이런 모럴 해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사실은. 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부산에 위치한 한 외과 병원에서 실제로 실제로 있던 종양을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쪼개서 촬영을 하거나 종양을 쪼개요? 네, 촬영하면서 아니면 아예 없는 종양을 만들어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년간 약 10억 원을 편취한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병원 내 이 상담 실장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요.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만 하면 없는 종양, 즉 가짜 종양이죠. 이걸 만들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권유를 했고요. 실제로 통화 녹취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초음파 영상 역시도요.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하나의 종양을 두 개로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3개의 가짜 종양을 생성한 것처럼 조작을 한 후에 진단서를 발급을 했고 또 환자는 그 보험금으로 같은 병원에서 이마 리프팅 또는 물광 주사 같은 성형 시술을 또 받았습니다. 즉 단순히 진단서를 어떤 약간 몇 주를 몇 주로 이런 과장 발급한 수준이 아니라요. 의사, 브로커, 환자가 모두 공모해서 종양을 만들어내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한 의사와 상담실장은 당연히 구속이 되었고요. 이 병원에서는 브로커들이 상담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사기에 참여할 환자까지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이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이 의사에게는 면허 취소, 환자들에게는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및 보험금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사기 규모도 좀 상당한데 이 범행 수법이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이 상상도 좀 못할 일인데 의사도 정말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낸 부분인 것 같은데 보험 사기 수법이 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좀 의사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좀 가담하고 주도하는 사례는 정말 좀 허탈합니다. 변호사가 사기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의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번 사건이 조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 입증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수준이 아니라 이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수술 기록이 모두 조작된 정교한 보험 사기였기 때문에 종양도 저렇게 쪼개가지고 맞습니다. 또 찍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병원에서 압수한 초음파 영상, 유방 조직 단면도 의사가 직접 작성한 수기 진료 차트,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무과 장부. 저기 보면은 만모 6개로 올릴 거면 실제는 4개. 내시경 이마거상. 그러니까 2개를 늘리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기록이 발견이 돼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거죠.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의사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수술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또 브로커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단순 사기를 넘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사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암기를 잘해가지고 변호사도 의사도 뽑고 합니다만 교육부터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보험 사기 관련된 이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은 제도 전체에 대한 좀 신뢰를 무너뜨리고 좀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좀 전형적인 민생 범죄지 않습니까? 이 보험 사기. 그래서 네. 사실 보험 사기 특별법도 만든 거예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요. 네. 이 보험 사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험 사기 같은 거 관련해서 저도 상담을 좀 예, 진행한 기억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 실손보험 제도 자체의 어떤 취약점을 노린 전형적인 보험 사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특히 아까 이 자료 화면 나왔던 맘모톰 시솔이 이렇게 이제 유방에 이제 혹 같은 게 예, 있다는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손보험으로만 청구되는 항목이 이 병원이 진단만 내려주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의사와 브로커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여서 보험금을 현금처럼 이용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보험 재원을 고갈시키고 그 피해가 어떤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이런 형태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보험에 가입한 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네. 때문에 민생 범죄이자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범죄죠. 그래서 단순히 사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병원이 청구하는 진단서, 시술 내역에 대한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네. 강화해야 되겠고, 예. 특히 이제 일정 금액 이상, 뭐 수백만 원 이상이라거나 이렇게 큰 금액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서 이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요. 불법으로 취득한 이 보험금 전액 환수하는 조치 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예방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어떤 뭐 명예나 어떤 조금 대우 관련된 부분을 좀 그래도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거나 어떤 의료 기록을 뭔가 다른 쪽으로 만든다거나 자신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해이하게 해서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국민들의 어떤 뭐 의견들이 분명히 반영되는 상황들이 언젠간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에 상당히 많은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 어떤 브로커와 혹은 광고 마케팅하는 사람들과 그런 어떤 치료비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돈벌이 수단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브로커와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행동보다는 조금 더 의사가 해야 하는 본질,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국가 사회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무더기 구속입니다. 최근에 떠들썩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서 무더기로 구속이 된 가운데 고문 뒤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20대 대학생인 박모 씨가 숨진 뒤 74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서 유족에게 유해가 전달이 됐는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변호사님. 네, 이 피해자인 박 씨가 취업을 이유로 이제 캄보디아에 입국했는데 그렇죠, 예. 현지에서 불법 조직에 연루된 뒤에 참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시신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직 검사, 약물이나 동물 검사 등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문 과정에서 약물이 사용됐는지, 사망 전후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는지 등은 형량과 범죄 성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법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인 규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망 원인이 나오면 범인들 혐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 해외에서 한번 파견돼서 1차 부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조직 검사, 약물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사망 원인의 어떤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뭐 약물 중독이라거나 질식사 혹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고문 이런 흔적이 새롭게 확인이 된다면 범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혐의가 단순 상해치사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계획적인 살인, 고의적 살해, 심지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살인으로까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감정은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범죄의 본질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저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2023년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좀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살해를 주도한 인물이 지난번에 저희가 또 언급했었는데 2023년 강남 대치동에서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 음료를 유포한 조직의 공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조직은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제공하고 또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그런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 일부가 동남아로 이동해서 불법 도박, 마약, 감금, 살해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본질이 결국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 국내 청년들을 취업 목적으로 현지로 유인을 해서 고문과 살해까지 자행한 국제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이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하고요. 현지 당국과 공조해서 주범의 검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안보, 치안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좀 나서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들의 어떤 신병 확보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캄보디아의 뭐 스캠이나 뭐 사기 범죄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이나요. 사실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뭐 미 국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배우로 좀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조금 지목하고 있어요. 천주 회장인데 83년생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좀 어려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금 912억 원, 뭐 한 몇 조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법인 계좌에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이 우리나라 이제 사건에서 몰수가 좀 가능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자금 900억 원 이상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되면서 이 돈을 몰수하거나 혹시 동결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좀 환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해당 자금이 인신매매, 뭐 불법 감금, 살해 등 중대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에 국제 공제를 통해서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면 몰수 및 피해자 환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래 관계만으로는 몰수할 수는 없고요. 이 해당 자금이 범죄 실행을 위한 자금이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미국도 지금 계속 이 프린스 그룹 관련해서 천주 회장 행방 관련돼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좀 이런 의제도 좀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다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경찰은 계속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보실까요? 매크로 돌려 프로야구 티켓 싹쓸이, 안표상 여전히 활개입니다. 가을 야구의 계절입니다.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거든요.
혹시 김희준 변호사님 응원하시는 프로야구 팀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특정 팀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야구장에 가서 예. 이 치킨에다가 예. 거기서 파는 생맥주를 마시면서 아. 그 흥겨운 응원하는 분위기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네. 예. 치킨에 생맥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간지 오래됐는데 가고 싶네요. 아니 야구팀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가요? 떨어졌나요? 아니면은 네. 뭐 올라갔나요? 저는 LG와 기아를 응원합니다. LG와 기아. 네. 그러면은 LG는 지금 한국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나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러면 응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지금 하나하고 삼성 포스트 시즌 진행하고 있는데 2대 2인가요 지금? 변호사님 티켓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매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야구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선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좀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한 관중들, 팬들의 열기가 좀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요즘 거의 뭐 매 경기마다 매진이에요, 매진. 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관중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축제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잠실 야구장도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시공을 다시 한다고 해요. 드디어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추억이 오래됐으니까 그 잠실 야구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시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멋지게 잠실 야구장이 돔구장으로 좀 다시 재탄생됐으면 좋겠는데 기대됩니다. 이런 어떤 하늘의 별 따기인 이 티켓 구하기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좀 판매한 40대가 좀 적발이 됐습니다. 역시나 우리 뭐 공연장에도 나오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표를 막 이렇게 모은 것 같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남성은요,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네. PC방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매차게 자동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클릭해서는 불가능한 속도로 그쵸. 티켓을 선점한 뒤에 이를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 10배 가까운 웃돈을 붙여서 10배요?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만 원이면 40만 원. 그래서 하루에 뭐 1,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표 판매를 넘어서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암표를 판매를 하는데 더 신기한 건 이제 이 암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를 잘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는 이제 더 넘어갔죠. 단순 티켓을 대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판매한 IT 전문 인력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크로 프로그램들 걸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안 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군요. 이 제작자가 IT 전공자예요. 이걸 활용해서 티켓 자동 구매, 뭐 취소된 좌석에 대해서 뭐 자동 낚아채는 기능 이렇게 포함한 고급형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고요. 이야. 함께 적발된 남성은 이를 8,6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8,600만 원 받고 팔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수익도 많이 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공연 예매뿐 아니라요. 여러 예매 사이트, 뭐 스포츠 경기, 콘서트 이런 확장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서 뭐 요금제, 뭐 4만 원, 고급형 12만 원 이런 요금제까지 팔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나 인기 가수 티켓, 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암표 판매하는 사건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행위만 좀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개인 간 거래는 좀 법적 규정이 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나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요 라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는 암표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어떤 공정한 2차 티켓 거래 시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식 리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셀 프로그램을 아예 정부에서 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보묘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